한적한 시골 마을에 형민이라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민은 40대를 넘어서면서 고혈압 진단을 받게 되었고 처음에는 이 사실을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주 어지럽고 가끔은 가슴이 답답해오는 증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형민은 건강관리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스포츠센터에 가입하여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흘리며 건강을 꼭 되찾고자 하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조언으로 형민은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영양사와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영양사와의 만남에서 형민은 고혈압이 단지 나트륨 섭취량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식사 시간과 식품 선택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양사는 그에게 몇 가지 중요한 식사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식사는 가능한 한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불필요하게 급등락하지 않고 하루 내내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강조된 사항은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가공식품을 피하고 신선한 식재료 중심의 식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양사는 형민에게 다양한 채소, 특히 잎이 무성한 푸른 채소와 함께 토마토, 당근 등의 채소를 많이 섭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과일로는 오렌지, 바나나, 사과 등이 있으며 이들 모두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 조절에 기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사 시간을 맞추고 식품 선택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시작한 형민은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가능하면 직접 요리하여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곁들인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점심과 저녁도 같은 원칙을 지키며 규칙적으로 식사를 함으로써 그의 몸은 서서히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형민은 때때로 옛날처럼 맛있는 짠 음식을 그리워하긴 했지만 건강을 되찾고 나서는 그러한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족과 함께 건강한 식단을 공유하며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있었고 그의 고혈압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형민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고 사람들은 그에게 건강의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야채와 과일을 먹고 신선한 식재료를 준비하는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고 어떻게 식사 시간이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라이프 스타일을 모방하기 시작했고 마을 전체가 점점 더 건강해지는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형민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조용한 한적한 마을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변화가 널리 퍼지기를 희망하며 계속해서 자신의 건강 목표를 지켜나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정보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방대한 지식을 제공하지만 특히 건강과 웰니스 분야에서 잘못된 정보가 퍼질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온라인 건강 공포 전술의 세계를 탐구하며 이러한 전술이 우리의 화면에 어떻게 침투하고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명합니다. 이야기는 추운 겨울밤 두 아이의 어머니인 사라가 소셜미디어 피드를 스크롤하며 시작됩니다. 친구와 가족의 게시물 사이에 그녀는 당신의 집에 숨겨진 독소가 당신을 천천히 죽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호기심과 슬픈 불안감을 느끼며 링크를 클릭한 그녀는 기사가 충격적인 통계와 일반 가정용품으로 인해 고통받았다는 사람들의 일화를 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끝에는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비싼 디톡스 제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가정환경을 유지해온 사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초기에는 회의적인 마음을 가졌지만 유사한 기사와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반복적인 노출로 인해 자신의 지식과 직관에 대한 자신감이 무너져갔습니다. 그녀는 추천 제품을 구매하기 시작하며 가족, 예산의 상당 부분을 소비하게 됩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결코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온라인 건강 공포 전술에 빠져듭니다. 이러한 전술은 종종 공통된 공식에 따라 진행됩니다. 감정적이고 두려움을 유발하는 제목으로 시작하여 주의를 끌고 개인적인 일화, 유사과학, 선택적인 통계를 사용해 긴급성과 위험을 조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종 안전이나 건강 회복을 약속하는 편리한 해결책, 즉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시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전술을 추진하는 것은 상업적 이해관계의 혼합입니다. 두려움으로 유도하는 마케팅은 효과적인 판매 도구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적 이득을 넘어서 우려되는 점은 합법적인 과학적 출처와 건강 관행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존의 건강기관에 대해 더 회의적으로 변할수록 공포 유포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집니다. 이러한 공포 전술을 인식하는 것이
극복의 첫걸음입니다.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배양하고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 방식을 요구합니다. 개인들은 감정적인 제목에 의문을 제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와 정보를 교차 확인하며 상품을 주요 해결책으로 내세우는 기사에 경계를 기울여야 합니다. 몇 달 후 사라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인기 있는 건강 신화를 반박하고 온라인 콘텐츠 평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갖춘 그녀는 감정적인 주장에 덜 휘둘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여정과 변화는 오늘날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교육의 힘을 강조합니다. 불필요한 공황의 이야기는 경고의 메시지인 동시에 희망의 등대입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취약성을 일깨우리면서도 인식과 교육에서 오는 힘을 상기시켜줍니다. 방대한 정보의 바다를 항해할 때 분별력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도구가 되어 사실과 허구, 두려움과 이성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한 때 나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해 늘 피곤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낮 동안 쌓인 피로는 밤이 되어도 해소되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 하루하루가 더욱 힘들어졌다. 이런 상황을 견디다 못해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다. 처음 내가 발견한 방법은 수면 환경 조성하기였다.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이 초석이다. 나는 두꺼운 암막 커튼을 달아 빛 주입을 최대한 차단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보기로 했다. 그러면서 백색 소음을 활용해 외부 소음을 차단하려 노력했다. 전보다 훨씬 조용한 환경에서 자게 되니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현저히 짧아졌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일정한 수면 패턴 유지하기였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다. 주말에도 이를 엄격히 지킴으로써 생체 리듬이 일정해져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처음에는 친구들의 야식 초대를 몇 번 포기해야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선택이 내 수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카페인과 알코올의 절제 역시 중요한 요인이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커피 한 잔은 절대 금물임을 깨달았다. 커피를 즐기던 나에게는 어려운 변화였지만 오후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에는 오후 간식 시간에 커피 대신 허브차나 따뜻한 물로 입을 축이는 것으로 바꾸었다. 점점 익숙해지면서 내 몸은 자연스럽게 저녁이 되면 잠자리를 준비하곤 했다. 수면 루틴을 개선한 후로 내가 추가한 것은 신체 활동 및 스트레칭이었다. 퇴근 후 가벼운 조깅이나 요가로 몸을 움직여줌으로써 활력 넘치는 하루의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 특히 요가는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마음의 평화를 주어 수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이 모든 변화가 내 심신의 전반적인 건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또한 심신의 이완도 중요했다. 잠들기 전에 명상 앱을 활용해 짧게나마 명상하는 습관을 들였다. 한숨 고르고 하루의 스트레스를 흘려보내는 수행이 나를 더욱 깊이 잠들 수 있게 해주었다. 명상 음악을 틀고 가벼운 명상에 빠져들면서 하루 동안 먼지처럼 쌓였던 스트레스는 어느새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방법은 숙면을 돕는 음식 섭취였다. 바나나, 체리, 아몬드 같은 수면에 도움을 주는 음식을 자기 전 가볍게 섭취하거나 카모마일 차 한 잔으로 저녁 시간을 마무리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몸과 마음 모두 단잠에 들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었다. 결국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이 모든 변화들은 내가 매일 아침 더 상쾌하게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활기찬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좀 더 잘 다루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질의 수면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한 때 나는 야심 많고 일에 열중한 젊은 직장인이었다. 회사에서의 성공을 꿈꾸며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연스레 내 수면 시간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금 좀 더 일하고 나중에 성공하면 잠을 보충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했다. 처음에는 밤을 새워도 아침에 커피 한 잔이면 괜찮았다. 나는 내 몸이 얼마나 강인하고 지구력이 있는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은 그런 내 몸의 오만함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난 뒤부터 내 몸은 점점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하루 종일 피로가 풀리지 않았고 집중력은 점점 떨어졌다. 단기 기억력은 현저히 감소하여 최근에 배운 것들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다. 또한 불규칙한 수면 습관은 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다. 점점 나는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었고 우울한 기분이 자주 찾아왔다. 희미한 불안감이 내 일상에 스며들었고 별것 아닌 일에도 짜증이 늘었다. 친구들과의 인간관계도 소홀해졌고 결국에는 사회적 고립감마저 느끼게 되었다. 체력적으로도 몸은 도전을 받고 있었다.
면역력이 약해진 탓에 감기에 자주 걸렸고 상처도 회복이 더딘 것 같았다. 그리고 체중이 늘어나며 그전에는 문제가 없었던 혈압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건강하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다. 나는 내 건강이란 것이 좁은 줄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위태하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결심은 그러던 어느 날 사소한 실수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놓치면서 확고해졌다. 절망감과 후회만 남은 그 하루가 지나고 나는 수면의 중요성을 재평가하게 되었다.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다. 일정한 시간에 잠드는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몇몇 중요한 기술들을 익혔다. 예를 들어 잠들기 전 휴대폰을 멀리 두고 명상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 등이었다.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서서히 나의 삶은 나아지기 시작했다. 수면이 질적, 양적으로 개선되자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함께 회복되었다. 나는 다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무엇보다도 나 스스로가 더 긍정적이고 활기찬 기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수면의 중요성을 깨닫고 바른 수면 습관을 가지게 된 나는 지금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수면이 단지 고정된 시간이 아닌 나의 삶과 건강에 크나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꼭 전하고 싶다.